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과 수업을 위한 책 읽어드리는 부분인데요. 불교 신약 사전 5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좀 전에는 심리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심리 치료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의학 영역에서는 약물 치료, 외과 치료, 물리 치료, 신체 치료, 정신 치료 총 5가지죠. 이렇게 다양한 요법이 사용됩니다. 그 펜 주세요. 그 하나인 정신 치료는 사이코세라피요. 사이코세라피의 약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사용하는 치료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을 치료하지 않는 그냥 정신적인 것만 보는 게 정신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에는 주로 정신분석적 접근이 사용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심리치료라는 말이 사이코세라피의 번역어에 해당한다. 심리치료는 내담자 중심 접근, 상담적 접근이고요. 정신분석적 접근, 인지행동적 접근, 그 외의 접근 등으로 크게 구별된다. 그러니까 심리치료가 첫 번째 내담자 중심, 두 번째 정신분석적, 세 번째 인지행동적 접근, 네 번째 그 외에 다양한 접근이다. 그러니까 폭이 넓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우선은 크게 바운더리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 중심 접근, 그러니까 상담적 접근 방법이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페이지 614로 넘어가겠습니다. 614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인본주의 심리학도 보기는 봐야 되는데요. 614에 로저스의 3가지 조건이 나오거든요. 자, 우선 이거 볼게요. 이 로저스 임상치료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니까요. 자기 일치, 이게 그러니까 리얼리티, 투명해지고 싶다는 욕구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강요가 아니고요. 나와 그냥 이것이 나고 내가 난 거예요. 그냥 내가 난데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가면 쓰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용이에요. accept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적인 관심이고요. 좋다 나쁘다를 그냥 빼는 거예요.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그래서 소유욕이 없는 non-possessive love다 해서 이게 아예 그냥 내 거다 하는 게 없는 헌신적인 사랑이다, 수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감이 이제 3번째인데 공감 능력인데요. 이거는 헌신적이고 이타적일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3가지 조건을 내담자와 상담할 때 꼭 심리치료사가 가져야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리치료사는 온전히 그냥 그대로 솔직하고 순수하고 겸허하고 따뜻해야 된다를 이렇게 항목을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리는 게 없어야 되고요. 완벽히 순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 긍정적인 방법으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안듯이 그렇게 내담자를 안아주겠다. 그러니까 저 환자는 내 환자야, 저 내담자는 내 내담자야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욕이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완벽히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가, 내가 그가 되고 그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I am you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 am you라는 건 거의 깨달은 분들이 하는 건데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자를 선택하신 분들은 나도 모르는 채 상대방에게 완전히 집중해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수행의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506으로 넘어갑니다. 내담자 중심 접근인데요. 상담이라는 용어는 직업 지도의 한 방법으로 파슨스, 그러니까 1854년에서 1908년도에 살았던 파슨스에 의해서 알려졌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죠. 그 이후에요. 윌리엄스, 이분은 아주 유명하죠. 에드문드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79년까지 사셨기 때문에 최근 분이고요. 지시적인 임상적 상담을 제창했다. 이 지시적인 임상적 상담, 이거는 비지시적인 상담과도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윌리엄스의 이론은 계속 이어져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상담할 때
실질적으로 행해지는데요. 이게 지시적인 임상 상담에 보면 5가지 항목이 있고 이거 책에 없어요. 비지시적인 상담의 경우에는 7가지로 보통 나누거든요. 이게 이제 지시적인 상담은 첫 번째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자료가 정리가 되면 진단을 하고 예진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예측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때부터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하나의 길을 잡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잡히면 그때부터 상담을 하고 치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5번째 단계는 추후 지도니까 이거는 평가를 하면서 이게 재발됐을 때 어떻게 합니다 하는 이 항목을 따르는 게 이게 이제 지시적인 임상 상담 방법이고요. 비지시적인 상담 방법은요. 첫 번째로 피상적인 의사소통을 해요. 이게 피상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몸짓이라든지 분위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오류의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먼저 인지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맞지는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 표출의 문제나 갈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딱 보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사이에 선입견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저스 거를 먼저 얘기를 한 게 로저스가 얘기한 자기일치. 그냥 완전히 순수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보게 되면 선입견으로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완벽히 공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거나 잘못 표현됐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히 공감하는 거예요. 왜 거짓되게 얘기하려고 했지? 왜 그거를 그렇게 감싸려고 했지? 라고 완벽히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저스의 3번째 단계는 거의 이거는 깨달은 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3번째는 하나의 객관체로서 자기와 관련된 경험들을 표현하고 개인 내부의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를 개인 문제를 인정한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 3번째 항목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또는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버티다가 마지막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엇인가 조금 배려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4번째는 자유로운 감정의 흐름. 5번째는 지금 여기서의 느낌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게슈탈트 이론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감정 표현, 문제에 대한 자기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자기 문제를 주체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보면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대처하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더 이상의 상담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상담이 종료되고 자유롭게 경험하면서 만족한 경험을 하는 그런 새로운 인간으로 성장한다는데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은 첫 번째 피상적 의사소통에서 그때 서로 선입견이 없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이나 그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오류가 첫 번째 단계에서 오류가 생기면 두 번째도 꼬이게 되겠죠. 이거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잘 안 될 때 그때도 이거를 좀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506페이지에 그 로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는 그것을 지원하는 비지시적 상담, 비지시적 치료라고도 합니다. 을 제창해서 주목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지시적 상담은 지금 쭉 읽어드린 대로 어때요? 인간을 신뢰하게 되고요.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면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볼 때 비지시적인 상담, 그러니까 선입견을 없애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게 비지시적인 상담의 방법이 되고요. 지시적인 상담에서는 이 사람은 선으로도 갈 수 있고 악으로도 갈 수 있다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당신은 스스로 고칠 수도 있지만 고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까지 해요. 그
그래서 이 지시적인 임상상담과 비지시적인 임상상담은 상대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입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제 같은 부분은 증상을 치료하겠다라는 부분에서만 동일적인 부분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1940년대 상담에서 지시적, 비지시적 치료를 적당히 사용하는 절충적 입장과 양자의 병용은 곤란하며 비지시적 치료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라는 입장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이거는 손과 스나이더의 논쟁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논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논쟁이 없다는 건 무책임한 거죠. 지금처럼 한눈에 딱 봐도 선입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담자나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논쟁을 벌이고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깊게, 그리고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계기로 비지시적이라는 말의 독자성으로 인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1951년 로저스는 지시를 하지 않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내담자가 스스로 성장하려는 지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담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태도를 중시하는 내담자 중심 접근법, 클라이언트 센터드 어프로치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상담, 아까 그 말씀드린 페이지 614페이지에 그 로저스가 말한 아주 투명하게 대하면서 긍정적으로 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믿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죠. 내담자 중심 접근법은 의사가 아닌 상담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서,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별로 공감하지 않으셨나 봐요. 의사들은 아무래도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들을 지시하고 제안해서 이렇게 해야만 해요. 그래야지 치료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상담사들은 들어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 입장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양쪽에 어디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방법을 이쪽에서도 치료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니까 양쪽의 입장을 다 인정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상담이라고 하면 로저스의 방법을 가리키게 되었고요. 로저스는 1957년에 치료에서 성격의 6가지 필요 충분 조건에 이어서 1961년에 치료자의 3가지 조건, 그러니까 자기 일치,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민감하고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발표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담자 중심 접근법은 교육과 사회에 널리 도입되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가장 발전된 형태는 상대방을 믿는 거다. 상대방 스스로가 내담자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불교적인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불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성으로 당신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요가와도 연결이 됩니다. 요가에서 대우주가 당신 안에 있으니 그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면 당신은 태양보다 많은 10,000개의 태양의 밝은 빛과 그 따뜻함을 볼 거다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학이 나중에는 그 수행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에 그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담자 중심 접근법은 교육과 사회에 널리 도입되기에 이르렀고요. 치료자와 내담자의 대등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면서 인간 중심 접근법, 아까 말씀드린 Person-Centered Approach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 이후 치료자로서 전문성이 쇠퇴함으로 인해서 인간 중심 접근법은 하나의 심리 치료라기보다는 이후 등장할 다양한 심리 치료에서 치료자의 기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냥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상담자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춰야 될 거야 라고 교과서 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그냥 한쪽으로 밀어두고 기둥처럼 세워진 거고요. 상담자와 내담자는 그 이외의 것들로 소통을 하게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로저스가 집단 상담인 기본적, 그러니까 비구성적 엔카운터 그룹을 개발했다.
엔카운터란 만남을 의미한다. 집단의 사회자가 되는 촉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참가자가 교류하며 얘기하지 않은 진행을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얘기하지 않은 진행을 통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방관적 세 가지로 나눴죠. 보통 두 개로 나누죠. 긍정, 부정이요. 근데 방관적 태도를 취하는 타인과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만나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보통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상된 상황에서는 이게 스스로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편안한 상황에서는 조급한 마음이라든지 공격성이라든지 이기적인 마음이 보이지 않죠. 근데 극단적으로 내 생명이 걸린 상황이라든지 갑자기 일어나서 돌발적인 상황이 내가 나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상황에 무엇인가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면 운전 중에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안 다치는 쪽으로 핸들을 돌린대요. 그러면 이게 자기 보호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죠. 이게 예기치 않은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오른발을 먼저 내보내느냐 왼발을 먼저 내보내느냐. 근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아이와 엄마가 차를 맞닥뜨리게 되면 엄마는 아이를 감싸고 그 위를 덮게 되죠. 그래서 모성애가 자기 보호욕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헌신적인 그 힘을 갖게 되잖아요. 스와미 베다께서는 그래서 이런 모성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가 돼야 되고 여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그 모든 걸 나눠주고 내가 갖고 있는 영양소 중에 가장 소중한 걸 나눠주고 10달 동안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와서도 내 평생을 자식에게 나눌 수 있는 그 헌신 그런 마음을 모두가 가져야 된다. 그걸 갖는 이유는 모두가 서로 그렇게 나누어야 된다. 헌신적으로 엄마가 자식에게 하듯이 만약에 차가 나한테 달려올 때 나를 보호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끌어안고 그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산다면 내가 행복하고 상대가 행복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신같이 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은 책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는 나의 아주 본능적인 삶에 대한 욕구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또는 방관적인가. 뭐 도와줘 이러면 싫어요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긍정적으로 네 하고 뛰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게으르게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방관하는 거겠죠. 이런 쪽으로 이제 스스로를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나를 보게 된다는 건 나의 아주 본능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엔카운터 그룹은 좁은 의미로는 로저스의 것을 가르치지만 넓은 의미로는 촉진자에 의해서 진행되고 연습되고 공유하는 그 모두 설정된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요. 코쿠 부야스타카가 개발한 이분은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구성적 엔카운터 그룹을 시작으로 레빈 등이 개발한 T그룹, 이분은 1947년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T그룹과 트레이닝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감수성 훈련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구성적 엔카운터 그룹에 대해서 또는 로저스가 얘기한 엔카운터 그룹에 대해서 이제 이 이론이 약간 갈립니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마치 그 프로이드가 얘기한 무의식의 세계, 융이 이제 그것을 따라가다가 아들러에서부터 융부터 이제 프로이드의 얘기를 조금 이제 성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해서 입장을 좀 바꾸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약간 이게 구성적 엔카운터 그룹으로 더 발전돼서 이렇게 약간 구분되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그룹을 나누어서 포커싱, 지향, 심리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거를 시도를 했는데요. 페이지 535페이지에 가면
포커싱이라는 게 또 나와요. 53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535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다 이해할 것 같은데, 이게 포커싱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 포커싱은 로저스 1987년까지 사셨다고 하는데요. 포커싱은 로저스의 연구 스텝이면서 현상학파의 철학자로서 임상심리가인 젠들린의 연구에서 유래된다. 그러니까 이 포커싱이라는 거는 현상학을 기본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생생하게 움직이고 느껴지며 경험하고 있는 감정의 흐름을 체험하는 과정, experiencing이라고 부르고 그 암묵성을 주목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느껴진 의미, felt meaning이라든지 felt sense에서 느껴진 감각,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커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베이, 1933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요. 아이베이는 치료자의 태도를 상담 현장에서 응용하기 위한 기법을 계층적으로 정리한 마이크로 카운셀링을 개발했다. 마이크로니까 아주 작은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 카운셀링은 인식적, 계획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작은 부분까지 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언어 행동으로서 관계 행동,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 바꿔 말하기, 요약, 감정의 반영 등 다양한 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이크로 카운셀링은 치료자의 훈련을 위해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상담은 로저스에 의해서 이제 우선은 그 틀이 많이 잡혀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은 상담자와 안전한 관계에서 내담자와 과거의 부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이어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요, 새로운 자기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어서 로저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관계에서 서로의 문제를,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이게 서로가 아니라 상담자는 들어주고 내담자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잘 이루어지면서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 변화. 변화라는 거는 불행하고 힘들었던 걸 행복한 방향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죠. 근데 학습에 따라서 뇌도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뇌는 몸과 마음과 영혼, 심리까지 명령하는 명령체계 중심 하달체가 되잖아요. 뇌가 바뀐다는 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어렵다. 바뀐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르코 같은 경우에 최면 심리학, 프로이드로 이어가게 되는데, 사르코의 심리학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계를 느끼면서 프로이드 이후에 이제 자유현상, 이게 프로이드 때는 이제 자유현상이 많이 행해졌다가요, 융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분석심리학, 아들러로 가면서 이게 심층심리학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거든요. 융은 이제 프로이드와는 그래서 그때부터 결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 자기 이론이 맞아 하면서 내 것만 맞아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에 이런 면도 있는데 이걸 상대방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면 많은 부분에서 큰 갈등도 일으키고 등을 지면서까지도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전해주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잘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신분석적 접근 또 나갈 거예요.